역사학을 좀 전공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강연 주제도 제 전공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강연하는 제목은 두 죽음 사이, 좀 처음 들어보신 용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두 번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물학적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회에 의한 또 생명적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왕이었더라도 죽음은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성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죽음 사이가 같이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불일치하거나 뭔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할 때 여기서 괴물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영웅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죽음 사이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좀 생산적 의미를 같이 한번 나눠보자. 제가 좀 준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죽음하면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낯선 주제거든요. 그런데 또 친숙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죽으니까. 근데 낯설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내 죽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죠. 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특히 가까운 사이의 죽음을 통해서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내 지인이 죽으면 아, 인간은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결국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좀 철학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리고 좀 윤리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 그림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해서 프랑스식으로 다비드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그냥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화가가 연구를 많이 하고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이 장면을 재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기 직전인데 굉장히 표정이 태연하죠. 뭔가 이렇게 덜덜 떨거나 뭔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위로 이제 왼손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고 비탄에 젖어 있는데 본인은 아주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인상적이어서 무려 4편의 대화록에다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장면을 묘사를 했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졸듯이 앉아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일종의 상상의 그림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는 죽는 순간에 저렇게 의젓했을까? 태연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파이던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탈옥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 자체가 부당한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죽으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간수를 배수해서 탈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살아가는 이들은 응당 죽음을 반겨하며 실은 그들이 살아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죽은 상태에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이들이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반겨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믿음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죽는 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육체라는 감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 진짜 본질인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용기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저것이 자유이고 진리한 길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철학자의 용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감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내 진짜 본질인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영혼불멸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종교나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지만 사실 의도와 다르게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은 자칫 현재의 삶을 부정하는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세계가 중요하니까 나는 저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다 보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고 긍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실패했지만 이 생각 내가 내세에서는 잘 살 것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태도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이나 종교의 어떤 말세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구원신앙 같은 것들이 자칫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세계, 그리고 영혼의 세계. 근데 프로이트는 이러한 그 종교적 믿음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프로이트의 생각인데,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편향, 대리만족, 맞추지. 편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술을 마신다는 데 잊어버리는 거죠. 다른 데로 관심을 쏟아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거. 왜 화가 나면 막 뭘 먹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대리만족 같은 경우도 뭐 영화를 본다든지 다른 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분노를 갖다 돌리는 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마취제라고 했습니다. 마취제라는 게 뭐냐면 고통을 잡게 잊게 해주는 거죠.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자칫 마취제 역할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태도에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이게 프로이드의 비판이었어요. 그리고 또 니체는 우리가 니체 그런 프로이드 사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삶에 대한 사랑 철학자인데, 이 사후세계를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믿음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사후세계를 강조하다 보면 내가 영속할 것이라는 욕망을 주게 되고, 이 영속하기 위해서 나는 현재를 희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 같은 분은 제자가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사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그 귀신이 뭡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겠냐? 이게 내가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삶에 충실한 게 중요하지, 나는 언제 죽을까? 죽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은 근대 데카르트 이원론과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만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사후세계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언젠가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다. 삶은 유한한 것이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멸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영속성이 있죠. 영혼의 삶이 아니라 명예라든지 나의 기억이라든지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여해주는 의미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오늘 좀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는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죽는 순간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이다. 자살을 빼고 나면 사실은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피쿠르스의 말은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이미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나와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죽음이라는 건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그 유한성이라는 한계를 우리 삶에 지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영원히 지속할다 이러면 오늘 못한 거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좀 더 기나무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유한하다는 것은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줍니다. 특히 실존주의는 이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게 다가올 때 비로소 실존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내던져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던져져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내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나라에서 이런 가문에서 이런 조건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내던져진 삶이 이른바 현존인데, 이 현존은 자기의 운명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현존제로서 어떤 자유로운 물음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많은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의 나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죽음이 우리에게 좀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인 부죽음 사회를 보시면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의 안티고네라는 그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락강이 해설한 것들인데 간단히 말하면 한 번은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상징적이고 사회에 의해서 부과되는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티고네는 테베의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채로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갇히는 벌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갇힌다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미 죽음을 선언받았다는 거죠. 나는 안 죽었는데 사회는 나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거죠. 안티고네 비극은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을 들었다면, 타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았는데 사회가 나한테 죽음을 선언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사회가 죽음을 선언하지 않았는데 나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의미들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프랑스의 장 켈레비치라는 철학자는 죽음 이토록 가깝고도 이토록 먼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성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형벌을 잠깐 소개하시면 끔찍하지만 형벌이라는 건 사람을 삶아 죽이는 벌이에요. 근데 실제로 삶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삶는 신용만 하고 넌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벌이에요. 왜? 사회가 나를 이미 상징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고 팽영 뒤에는 자기가 자결을 하는 게 이 사람의 명예를 그나마 보존하는 겁니다. 불교가 부관참시도 마찬가지죠. 왜 죽은 시체를 이렇게 참수할까요? 보통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생존의 의미는 살아있는 이 시기만이 아니라 사후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거고 바로 이것이 근대 이후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존주의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올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늘 현재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그 경향들이 있는데 이 두 죽음 사이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면 내가 뭐 한 100세를 산다고 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실제로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걸 이렇게 인정을 할까? 이렇게 숨이 붙어있고 몸이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할 때 훨씬 실존적 의미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믿고 오늘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